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했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그리고 과연 나라를 맡길만 할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예, 자, 출마 선언 들으셨는데요. 정리하자면 정권 교체가 목적이다. 그리고 공정과 법치, 상식이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게 가장 큰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가 이래도 되냐 이런 걱정을 한다. 자, 특히 또 눈에 띄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었죠. 네 분 패널께 총평을 듣기 전에 먼저 과연 오늘 윤석열 총장이 왜 윤석열이냐,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라는 것을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그것도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내용 이어서 들어보죠.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예, 매우 강도 높게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민 약탈, 망상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자, 양문석 이사장,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내놓은 메시지 가운데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제대로 내놓았고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제대로 밝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반 정도가 분노를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 계속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었어요. 대통령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그동안 나와 부딪혔던 나와 갈등을 또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걸 방조했던 분노, 그리고 자신의 반대편을 지지했던 분노를 국민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분노를 밝힌다. 저는 보복 심리에 잘 정돈된 언어,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분노들을 계속 분노하면서 약탈, 망상, 그다음에 독재, 전제, 사유화,
그다음에 뭐 이 이권의 카르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엄청난 이 나의 분노들이 담겨 있는 걸 그 표정과 말투와 그 내용 속에서 너무 절절하게 느꼈다.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아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 출사표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노의 표현이었지 미래 비전이 별로 없었다. 그냥 꿈과 미래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안정감 뭐 이런 것들 기획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분노만 펼치는 이러한 모습들만 알겠습니다. 고스란히 노출한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총장께서는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제 기승전 정권 교체를 외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당위를 계속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이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점도 많고 또 비판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현 정권과 이 검찰총장으로서 맞설 수밖에 없었던, 맞서게 됐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될 당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윤석열 총장의 답변을 보면 다분히 그걸 이제 당위적으로, 즉 정권 교체와 자신의 대통령 출마를 그냥 동일시하는 이제 그런 식의 화법을 구사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반사체니 발광체니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의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화법을 보면 여전히 반사체로서의 당위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본인이 현실 진단을 정말 치열하게 현실 진단을 해서 이런 비전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좀 공허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 예.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제가 보는 대목들을 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뭐 이제 후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뭐 전 총장으로 하십시다. 아직까지는 저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령 뭐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나열을 안 했는데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선거 개입이라든지 또는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나 수사라든지 또는 조국 사건 수사라든지 이런 사건의 과정 속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예. 같고요. 이런 기본적인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는 집단이다 보니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해왔고 또 그런 와중에 어떤 연장선상에서 펼쳤던 정책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주택 정책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돈풀기 파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대표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최소한 나는 이 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다.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의 기조는 바꾸겠다. 탈원전 정책의 기조는 바꾸겠다. 그다음에 파퓰리즘 돈 푸는 정책 이거 바꾸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미래의 어떤 정책 비전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가장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 지금 도래했는데 여기에 걸맞는 사회제도적인 어떤 창의적인 문화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은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런 수권 능력이 없는 집단인데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가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뒤바꿈과 동시에 새로운 이 기술혁명 시대에 걸맞는 사회제도적 체계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본인이 내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 비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출마를 했다. 네. 지금 김경진 의원이 설명하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 네. 아까 선언문 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대변인을 써야 되는데 예.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대변인 쓸 생각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모 안 하나요? 토론 배틀 같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도래라는 표현을 써서 예. 도리도리를 딱 떠올랐어요. 도리도리. 오늘 내 하루 종일 보면서 제가 지쳐가지고 화면 따라가다가 태도에 관한 부분은 이따가 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장성철 소장께서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충분히 밝혔다고 보십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너무 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너무 많은 곳으로부터 많은 내용을 듣고 짜집기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짚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현안을 잘 알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메시지에 혼란이 온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대권에 출마할 거야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치권에 크고 묵직한 화두를 던졌어야 해요. 예. 근데 이번 선언문에는 그게 없어요. 과거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작은 거예요. 자잘한 거예요. 큰 화두를 던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요. 나는 대권에 출마하겠어요라고 선언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서는 안 돼요. 예.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선언문과 기자회견을 보고 빠진 것이 그거예요.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나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지 않았고 윤석열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그래 윤석열 그래 저런 점 때문에 대통령으로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지 라고 할 만한 포인트를 못 줬어요. 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좀 안타까운 선언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분 패널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또 선언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사실상 이제 데뷔하는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경진 의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해주고 또 그랬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 감동이라는 부분 사실 그동안 안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나타날까 많이 궁금했고 그런데 이제 등장하는 모습이 뭐 그렇게 새로운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그 선언문을 들으면서 설렘 그래 저런 사람이 한번 이 나라를 바꾸어 주면은 잘 될 거야 그런 감동 설렘 기대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데는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제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래 상선은 그냥 가장 높은 이게 선은 그냥 물이 흘러가는 듯 있는 듯 상선약수라. 없는 듯.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그렇게 그냥 짜릿한 MSG 같은 맛을 안 낸다는 거예요.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사실 오늘 윤 총장 보면 투박했죠. 예. 그러니까 치골 촌놈 느낌이 들었고 예. 이렇게 뭐랄까 말이 유리하거나 뭐 화법이 유리하거나 이러지도 않았. 그러니까 제가 가령 한다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3년 내에 달 착륙시키겠습니다. 예. 아니면 검찰 경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업무 지시도 안 내리겠습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냈으면 예. 사실 국민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현재 민주당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 이 집권 과정에서 문제점 이게 무엇이 문제였다라는 점에 대한 어떤 핀포인트 지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큰 틀의 방향의 어떤 제시 이런 점들은 좋았다고 봐요. 청산유수는 아니었으나 상선약수다. 네. 자,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요. 방금 전에 들어봤습니다만 현 정부에 대해서 매우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부패, 완판, 국민 약탈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양문석 이사장, 예. 물론 이제 정권 교체를 가장 큰 기치로 내걸고 하는 출마 선언이니까 네. 현 정부를 당연히 비판하겠지만 네. 국민 약탈, 민생에 허덕이는 이런 표현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졸지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약탈하는 도적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도적대를 그리고 그 도적대의 괴수를 G7에서는 직사 대우하면서 그 초청하고 그리고 많은 국가 원수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고 했던 모습들은 도적대의 수장으로서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불과 3월 달까지 검찰총장이었었어요. 그 도적대를 잡는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분이 나간 지 3개월 만에 자기가 있던 우물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저 우물은 도적대들이 마시는 물이야라고 침을 받고 그 하는 모습들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인 그 이 갈등이나 고뇌나 그다음에 고통들을 상당 부분 이해한다고 친다 하더라도 예. 자신이 마시던 그 우물을 향해서 그 침을 받고 그리고 그 침도 너무 과하게 예. 그 뱉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었겠냐? 뭐 계속해서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국민들을 인용을 했는데 저 또한 그 동일한 그 모습으로 국민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에 동의하겠냐? 뭐 장성철 소장.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많이 하지만 국민 약탈 이런 표현까지는 안 썼어요. 오늘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어가 좀 셌죠. 저것은 지지자들은 되게 환호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스탠스가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중도층까지 자기가 다 견인을 해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약탈이라는 표현이 주는 자극적인 그런 표현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중도층이 과연 이 부분에서 동의할까라는 좀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저는 이 선언문이 자꾸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평가들은 이미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내렸어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그런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보다는 국민이 듣고 싶어했던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번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극적으로 썼기 때문에 지지자들로부터는 대단한 환호를 받았겠지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분들에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선언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의원은 혹시 문재인 정부 국민 약탈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도 입이 좀 험한 이렇게 정치인들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쓰면 그냥 그런갑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출마 선언문 아니겠어요,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좀 품격 있는 단어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윤 총장의 생각을 읽어본다면 가령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추미애 장관 때 그 남부지검에서 지금 증권 합수단을 없애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박범계 장관이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증권 경제범죄 합수단 같은 경우 이게 경제사범들 한번 털어먹기 시작하면 이건 몇천억 조 단위로 털어먹거든요, 보면. 근데 그게 그 한동안 뭐 민주당의 무슨 의원 누구 이렇게 수사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냥 그게 조직 자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약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엔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이 틀림없이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단어를 쓰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사실은 본인이 아니 아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품격 있고 뭐 이렇게 자애롭고 칭찬하는 말을 쓸 때 저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품격 있는 단어 속에 예리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직설적인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보면. 아무튼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는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으로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게 쏟아졌던 의혹들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윤석열 엑스파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본인에 대한 그리고 처가 쪽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지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엑스파일을 본 기자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비롯해서 본인에게 쏟아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 어떻게 답변했고 해명은 됐다고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들어볼까요?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는 발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 법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문건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선출직 공직자로 그 나서는 사람은 저는 그 능력과 그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잘못 전달된 것 같다라고 했고요. 이제 이른바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답변한 내용 들으셨습니다. 장성철 소장. 네. 지난번에 엑스파일 뭐 찢어버렸다라고 하던데 찢어버렸어요? 파쇄했습니다. 파쇄했어요? 찢었어요? 제가 손으로 파쇄했습니다. 그거는 좀 달라요. 찢은 것은 나중에 테이프로 붙일 수 있는데 파쇄기에 넣으면은 그것은 좀 복원이 힘들고. 정확히 어떻게 했어요?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찢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요. 예. 소각장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소각장이 옆에 있어요? 저희 집 옆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럼 소각장을 직접 들고 갔어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찢어가지고요. 예. 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예. 저희 쓰레기 장소에 제가 갖다 버렸고. 근데 왜 그걸 찢어버렸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윤석열 총장 측이 원하면 주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는 파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걸 달라고 하지 않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 정치적인 억측을 낳을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장 소장이 그것을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주려고 했는데 안 받으니까 결국은 공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과연 그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돼 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전에 준 분이 다른 사람도 줬을까요? 그분은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줬다라는 얘기를 안 했고요. 예. 저한테만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자들이 엑스파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질문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답변을 들어보면 팩트에 근거한 비판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일종의 마타도어로 그 부분을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이른바 엑스파일은 마타도어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거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엑스파일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지금 밝혀진 건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그냥 본인이 추측해서 아니면 떠다니는 소문에 의해서 이런 거는 말입니다라고 해명하는 것은 잘못된 해명이에요. 현재 엑스파일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도 지금 확인해 줄 수 없잖아요. 본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단어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했던 건 그거예요. 법률적인 차원의 그러한 검증이 아니라니까요. 정치권에서는 도덕적이냐 정치적이냐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한 검증에 대한 의혹 제기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정치권에서는 계속 해명해라. 이런 것들에서 밝혀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만약에 나는 떳떳합니다. 예.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된 대응 방식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한 거고 앞으로 이제 야권이나 언론에서 분명히 어떠한 사안을 팩트에 기반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가 윤석열 총장이 넘어야 될 가장 큰 허들을 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 소장도 오늘 기자회견 보셨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봤습니다. 오늘 해명하는 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저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은 구체적인 팩트를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본인과 처와 장모님과 관련된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물어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해명할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해명이 아니에요. 예, 예.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를 잘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캠프의 역량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한 겁니다. 장 소장께서는 지금도 네. 만약에 그 문서에 있는 의혹들이 공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총장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오늘 혹시 네. 해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을 물어본 기자도 없고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X파일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물어본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대답도 안 했잖아요. 다 마타도아. 저 앞에는 지난주에는 괴문서라고 표현했어. 이번에는 마타도아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 돌파하는 방법은 쉬워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내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방송에 서서 그 자기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BBK에 대해서.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대변인들이 아니야 라고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그다음에 처와 장모에 대한 문제 나 관여 안 했어. 예외 없이 공정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가면 돼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중에 전형적인 모순점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법치에 대해서 공정성은 예외 없이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게 그 공정성이다면 예외 없다는 표현을 아주 강조를 했거든요. 처와 장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나는 당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 여성분 예.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 나는 그 동의한다라고 그 명시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동의의 의사를 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예외 없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로 딱 들어오니까 이게 예외라는 걸 몰라요. 예외 없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해놓고 그 예외가 예외인지도 모를 정도로 기본적으로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서 오는 예. 말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나 몰라요. 나 관여 안 했어요. 그 사람하고 골프는 쳤는데 그 대가성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처와 장모에 대해서 나 관여 안 했어요. 일절 관여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 또 다른 어려운 문제 놓으면 마타도아예요. 개문서예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돌파할 거 아니에요. 너무 보이는 판인데요. 박원석 총장께서는 오늘 의혹 부분 어떻게 글쎄 뭐 본격적인 의혹에 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혹 해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는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마타도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 더군다나 이제 평생 어쨌든 검사로서 이게 이제 이 범죄로서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 법으로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이제 그 수사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 예. 그러나 앞서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치권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특히나 최고의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 검증은 비단 그게 불법이나 위법이나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종합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이런 문제를 다 평가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의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혹은 오늘 보였던 것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한테 그게 납득이 되겠는가 이런 점이 조금 이제 우려되는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그에 대해서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보나 예. 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게 원칙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법과 원칙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를 인정하는 이런 면모를 보여서 갈수록 그런 게 이중잣대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과연 제대로 법 집행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청와대 쪽에 뭐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또는 조국 장관만 도려내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증언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검찰에 계시면서 하셨던 수사 등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그 내용들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절차 원칙에 따라서 한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에서 윤 총장이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조국 그런 전 사실 장관. 없습니다. 네. 무슨 누구만 도려내겠다 그다음에 사모펀드 우는 이런 거는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한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분들이 정치를 하지 않았던 거는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 계기에 대해서는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그런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또 제 헌신을 다 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 검찰 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것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논란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관행상 하지 않아 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또 국민이 기대하고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준 의원 이제 그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제대로 법 집행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만 도려내겠다 이런 얘기를 김의겸 의원이 증언했던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네요. 그렇겠죠. 근데 저게 아까 전제가 붙는 것 같던데요. 예. 수사 착수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 답변이 수사 착수 전에는 청와대에 그런 얘기를 일체 한 적이 없다라는 것 같고 수사 착수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마 답변의 의미가 수사 착수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이 됐든지 아마 얘기가 갔을 거라는 내용이 지금 합의가 되는 거예요. 법조인의 얘기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또 매우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예, 수사 착수 전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착수 전에는 얘기한 바 없고 수사 착수 이후에는 아마 개통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총장하고 그 사실을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윤 총장도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의 어떤 사실관계 다툼은 있지만 큰 틀의 이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제가 수사 착수 전이 아니고 그 수사 착수 후라도 저 예. 말은 문제가 있어요. 끊임없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다. 뭐든 그랬어요. 그럼 조국만 도려내겠다. 만약에 조국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과 연관되고 공모하고 했던 공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 질문이 수사 착수 이전에라고 그렇게 던졌는데
없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예. 우리 김경진 의원 말대로 수사 착수 이후에라도 조국만 도려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절차와 했다면? 원칙의 공정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 다 봐주고 조국만 도려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정하고 예의 없는 거냐고요. 예. 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전이라도 문제가 되고 후에라도 저 발언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경진 의원 발언이 아직 덜 끝났거든요. 예. 양문석 총장님께서 아마 아유, 우리 윤석열 대변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검사 출신이고 심정적으로 저는 윤 총장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를 그게 거의 말은 안 했지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공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사 착수 이후에 저기 이제 조국 장관 뭐 집이 됐건 아니면 뭐 정경심 교수 사무실이 됐건 압수수색을 할 때 우리가 압수수색영장을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예. 하잖아요. 이거는 헌법에 나온 상권 분립에 따른 수사권에 대한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절차에 기인해서 우리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압수수색영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해 수사를 할 때 그러면 그런 어떤 절차적인 적법성이 그러면 한 번이라도 깨진 적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 이후에 이제 기소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보면. 근데 정경심 교수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조국 씨 동생 조권 씨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오촌 조카 조범동 씨 1심, 2심 공이 징역 4년 실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누가 봐도 법조인 출신, 특히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본다면 저 수사는 예. 정당했고 최소한 지금까지는 대법원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까지는 법원에 의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한 수사였고 필요한 범죄자를 잘 찾아내서 적절한 처벌을 한 수사였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민주당 일각에서 또 심지어는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 가정을 도륙내는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범죄자를 찾아내서 검찰이 적법하게 적정하게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비판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해서 한 가정을 도륙내는 아주 표륜적인 행위를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조국 장관의 시각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전에 계속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었잖아요, 보면. 근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을 집행하고 적절하게 수사권을 행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검찰개혁을 하자고 서초동에서 촛불 시위까지 하니 이거는 헌법상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도 파괴되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자, 의혹 부분 관련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죠. 박원석 총장. 자, 그러면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윤 총장 쪽을 향해서 쏟아졌던 몇 가지 의혹들, 이른바 이제 엑스파일에서 나왔던 본인 관련 또 부인, 장모 이런 것 중에 아직 오늘 뭐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박 총장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늘 봤을 때 의혹은 별것 아닌 것 같더라. 본인 능력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지 의혹 부분은 변수가 안 될 것 같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둘 다 어떤 검증대에 오르게 되겠죠. 당장 이제 장모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날 지금 재판을 네. 앞두고 있고 또 부인의 주가 조작 혐의도 검찰이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법적 심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이 대권 과도에서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결혼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즉 가족이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그 대권 주자에게 기대하는 도덕성은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방어가 안 될 거다. 예. 때문에 그 의혹이나 또 그로 인한 어떤 충격, 윤석열 총장이 입을 데미지 이거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오늘 기자회견 상황만 보면 과연 이분이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문 질의응답 이런 걸로 봤을 때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도대체 윤석열 총장이 왜 출마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현 정권에 대해서 뭐 비판은 뭐 다양하게 강도 높게 했습니다만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라는 구상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인 검증의 대상이 오를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같은 준비 정도로 하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측면도 한번 들여다보죠. 이제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의혹은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보는가 하는 부분 짚어봤는데, 또 한 가지는 말솜씨, 태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정치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토론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태도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출마 선언은 뭐 그렇지만 나중에 기자회견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지적들이 많이 나왔냐면 너무 고개를 많이 흔들더라. 어지러울 정도였다. 아까 양문석 이사장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말이 이렇게 좀 김경진 의원은 촌스러울 정도로 뭐 자연스러웠다라고 하지만 너무 또 이런 게 좀 많았지요. 그런 부분들은 뭐 고쳐야 되겠지만 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시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화두로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전 총장님께서는 어떤 화두를 공정의 키워드로 제시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그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또 국민 전체, 또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그 공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또 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철 소장. 네. 지금 이제 저 질문이 기자회견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하는 걸 보면 약간 핵심에서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뭐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긴장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런 세세한 부분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이제 한 2주 동안 뭐 많은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얘기를 듣고 본인의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늘 하나 저런 이벤트에서 했던 얘기를 갖고 윤석열 총장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한 2주 동안 좀 지켜볼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오늘만 봐서도 어지러웠다는 거죠? 네. 결국 듣다가 한 10분 졸았어요. 눈이 따라가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앵커도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박원석 총장, 그것은 습관일까요? 일단은 오래된 습관처럼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제 오늘 그 답변 태도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국회 청문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여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직설화법으로 답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오늘은 좀 두루뭉술한 화법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호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제스처라든지 이런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저거 좀 고쳐야 됩니다. 일단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좌중을 두루 이렇게 훑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위나 권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다보고 그 얘기할 때에 취하는 태도와 비슷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더군다나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주는 거는 그다지 선거에 나온 후보로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경진 의원,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다고 들었는데 저 부분도 좀 더 학습을 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사랑받는 연예인의 속성이 일부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아름답고 멋져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박종님 말씀대로 사실은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딱 하나 저분이 지금 부동시 얘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시 때문에 혹시 저런 습관이 그렇지 않아요. 부동시하고는 달라요. 상관이 없는 문제인가요? 너무 대변인 하고 싶은가 봐. 좀, 아니, 너무 끌어붙인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습관이지. 네. 왜냐하면 부동시 때문이라고 하면 김황식 총리도 부동시 때문에 병역 면제가 된 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어쨌든 말씀대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방송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예. 표현을 예전에 참 많이 했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하는 부분, 이 부분들도 어투 중에서 한번 예. 고민해봐야 될 지점 아닌가.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죠. 고쳐야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하다고 하면 고치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음으로 하나 더 짚어볼 것. 앞으로 행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는 정치 철학 면에서는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입당 여부와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원장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행보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밝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라는 가치 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또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서 한계를 갖고 거기서 멈춰 서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지 다수결이면은 모든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철학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장성철 소장 듣기에 지금 저 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더 걸릴 거라는 얘기로 들립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왜 특정한 한 진영에 들어가서 나의 영역을 왜 좁혀놓겠느냐. 그냥 난 자유롭게 있으면서 진보 쪽 분들도 만나고 중도 쪽 분들도 만나서 영역을 좀 더 개척을 하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좀 모순적인 말이에요. 예.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입당 여부는 내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것은 좀 정치적인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정치적인 선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내가 상황이 바뀌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독자적인 노선을 통해 대권에 출마할 수도 있어라는 예. 여지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이러한 애매모호한 화법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김경준 의원,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만약에 아이고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꽃길을 깔아드리겠습니다. 레드카펫 밟고 걸어오시죠. 이랬으면은 몰라도 그동안 좀 보여준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입당하기에는 본인도 좀 내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말로는 어쨌든 중도층이나 또는 진보 진영에서 이탈한 국민들까지 다 올라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 일단 그 시간을 좀 벌어야겠다. 저는 그런 취지를 읽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오늘 저 자리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몇 분 오시지 예. 않았습니까? 보면 20명이나 갔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그 정도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한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보면 그런 걸 보면 시기의 문제지 저는 입당하겠다라는 무언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요. 이거 또 힌트가 좀 있었어요. 네. 이 앞에 대변인 그만둔 양반이 이동훈 전 대변인. 이동훈 전 대변인이 장해찬 평론가. 첫 번째 자칭 대변인을 예. 공격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예. 예. 그때 이제 팔을
경선버스 탑승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후보 시절에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랬었을 때 장해찬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택시 타고 목적지 가도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일 뿐이다라고 바로 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합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봐도 그렇게 봐도 됩니다라고 예. 여기서 쟁점이 한번 붙어서 예. 장해찬과 이동훈의 그 한번 충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 앞에 이야기했던 게 민생 투어한 이후에 판단하겠다, 결정하겠다 이야기했던 거나 이건 택시 타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루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고개를 도리도리 안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박원석 총장,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던데요. 검찰총장 시절에 그 국정감사인가 청문회에서인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무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총장 때는 엄청나게 정무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별로 정무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필수 업무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굉장히 이제 유능함을 보였고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자리에 올랐고 또 국회에 와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거침없는 화법으로 화제에 올랐고 그게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당한 정무 감각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막상 이제 링 위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이제 검사 윤석열로 이 질문이 오거나 언론이 그 취재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검증하고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다른 차원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오늘만 봐서는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많이 저는 보였다고 보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의 망설임이 아직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하에 진보 보수를 다 묶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좀 폭넓게 지지 기반을 다지고 싶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들어가면 n분의 1이잖아요. 그건 오히려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금 위치나 지위를 깎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우려. 그래서 아직 본인 스스로 망설임이나 갈등이 정리가 안 돼서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미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그리고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가? 앞으로 국민의힘 입당 등 정치 행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는가? 그리고 태도에 관한 부분까지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검증 계속 되겠지만 일단 오늘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만 놓고 봤을 때 네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에 그 OX 표말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신 분은 O.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X. 좀 이러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세모인데 저희가 세모가 없으니까 OX 한가운데 이렇게 중간으로 딱 들어주십시오. 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두 분은 아닌 것 같다. 두 분은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저 세모입니다. 자, 세모인가요? 네.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예요. 그러면은 한 분은 동그라미, 두 분은 X, 그리고 장성철 소장은 그래요.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네. 세모. 자, 짧게 1분 내로 왜 그런가 하는데 세모는 맨 마지막에 들읍시다. 네. 양문숙 소장, 왜 안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역사적 역사 의식에 대해서 전혀 없다. 일본에 대한 문제를 죽창가는 아직까지 틀어대고 하면서 일본과 한일 간의 관계를 그렇게 정리를 해요. 자,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자꾸 독도를 저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침략했나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제 위안부를 헌납했나요? 자기들이 총칼 들고 와가지고 위안부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잡아가서 강제징용 시켰잖아요. 이 문제와 그리고 무역보복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 팔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이 지금 한일 관계를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극단적으로 벌려놨던 문제고, 특히 그 시초가 되었던 위안부 배상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들을 현 정부가 거기에서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왜 한국 정부가 대법관이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걸 방치했냐고 공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일 관계에 악화가 현 정부의 책임이냐, 죽창가나 불러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역사 의식에 대해서 저는 결정적으로 X표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던 겁니다. 일본에 대한 역사 인식 하나만 봐도 안 되겠더라. 네. 박원석 청장은 어떤 걸 보고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로부터 탄압을 좀 받았고 또 거기에 맞섰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위치에서 본인의 원칙을 가지고 나름의 이제 결기를 보인 거. 이거는 이제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고 결국 어떤 시대 정신에 기초해서 어떤 현실의 인식에 기초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 짧더라도 정리된 자기 생각이 확고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걸 전혀 볼 수가 없었고요.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그동안에 이제 뭐 과외 공부도 하고 자맹도 하면서 100일간 준비를 해서 나온 오늘 첫 일성인데 저 정도라면 100일 뒤라고 달라질까라는 점에서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경진 교수님은 합격시켜 주신 겁니까? 저는 교수 아닌데요. 교수님으로 봤을 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하다가 교수들 운세가 또 생길 수도 있겠군요. 합격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합격 판정을 내리셨습니까? 그 일본과 관계 정상화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꾸준히 지금 최근에 정말 이게 고심하고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고요. 그 모든 걸 떠나서 사실 사나이 윤석열은 우리가 보는 건 단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보고 거기에 희망을 주는 건데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에 대항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 단심에 대해서 이 사나이에게 우리가 지지를 주는 거고요. 사실 보면 박원순 총장님 말씀대로 투박하고 사실은 아직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정치를 하겠다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지도자들 중에 저 정도 굳은 심지와 단심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느냐. 그리 쉽지 않, 저런 심지를 가진 사람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합격점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세모. 네. 예. 그러니까 수능을 앞두고 모의고사 한번 조금 망쳤다고 너는 수능 시험 잘 못 볼 거야 라고 우리가 전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 3주간 어떠한 행보 메시지를 낼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처지가 이번 주와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이번 주냐면 이번 주는 6월 달과 7월 달이 같이 공존해 있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저는 한꺼번에 같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출마 선언을 했지만 7월 2일 금요일 날에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장모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주 정도 지나서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같이 좀 정치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한 2주 보면 변정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다시 판단해 보시죠. 그럽시다. 그러면 2주 후에 다시 한번 채점을 해봅시다. 네. 자, 네 분 패널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는 안 되겠다. 한 분은 저 단심 높게 평가한다. 장성철 소장은 2주 더 있다가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야의 반응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물론 여당은 맹공을 퍼부었고 야당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특히 당 내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홍준표 의원의 말도 상당히 재미있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옳겠죠? 들어오면 좋고 들어와서 활발하게 상호 검증하고
그리고 정책 대결도 하고 도덕성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선 절차에 참여하는 게 좋겠죠. 지금 윤석열 총장은 기본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지사라든가 민주당 그 주자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자들보다 약해지면 안 돼요. 추월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 윤석열 총장하고 막상막하로 계속 가면 이쪽에서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더 몰아줄 수도 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조금 곤란해지죠. 대안을 찾게 되죠.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뭐 국민을 약탈하는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으네요. 윤석열 총장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오늘 출마한 날이니까 축하드리고 이제 국민의 검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대선 후보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한테 대선 주자 지지도가 저렇게 높게 나오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윤석열 전 총장께서 출마 선언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검증을 성실하게 받아서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문석 이사장, 송영길 대표를 일단은 덕담으로. 예. 뭐 오히려 저는 이제 저 덕담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송영길 대표가 끊임없이 반성하는 우리가 오죽 미웠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저런 높은 지지율을 국민들이 보내겠냐라는 부분이 가슴이 짠하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 주변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박원석 총장은 오늘 여야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아직은 뭐 오늘 기자회견만 가지고서 윤석열이라는 후보의 잠재적 가능성을 다 뭐 단언해서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별게 없더라라는 거는 여야가 공히 느꼈을 심정인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가 비교적 이제 여유 있게 코멘트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동안에 가졌던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춰진 게 아닌가 싶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오늘 뭐 주식시장에서 테마주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앞으로 고심을 좀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윤석열 총장 대선판에 뛰어들었으니까 앞으로 대선 구도 한번 전망해 보고 마무리할까요? 우선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관계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이재명 지사 내일 모레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하지요.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했던 얘기,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그 두 가지 답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자주 비교 대상이 되고 계시는데, 최재형 감사원장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글쎄, 제가 그 최 감사원장님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그 검찰총장 취임했을 때 그 예방을 가서 뵌 게 딱 한 번 단데 굉장히 온화하고 아주 그 법관으로서의 그 기품이 있는 분이라고 인상을 제가 받았고요. 또 감사원장을 하시는 그 과정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훌륭한 분이다 하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상 보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야권에서는 우리 전 총장님께서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신데 그 이재명 지사를 좀 평가를 한 말씀. 다른 대권 주자나 그 국민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께서 물어보시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그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뭐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에 대한 평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는데요. 김경준 의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평가할 때 오늘 기자회견 통틀어서 딱 한 번 웃었어요. 네. 좀 저렇게 많이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저 양반도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긴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내 긴장해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약간 풀리지 않았나 싶긴 한데 좀 더 연습을 해야 돼요. 좀 더 연습하고 좀 더 기자들하고 질문 받고 이런 데 좀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요. 어쨌든 저렇게 얘기하신 건 잘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 송영길 대표께서도 덕담으로 오늘 출마한 첫날이니까 덕담 해주겠다라고 하고 하지만 국민들 검증 혹독하게 제대로 받아라. 그거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얘기입니까?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훌륭하신 분이다. 인품도 온화하신 것 같다.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 옛날에 검사할 때 보니까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더라. 그러니까 조금 좀 저런 식의 덕담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면. 장성철 소장, 앞으로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는 경쟁 쪽일까요? 대립 아니면은 서로 조화? 경쟁적일 텐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지율을 어떻게 두 자리 숫자를 확보할 수 있을까가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지지율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결국에 윤석열 총장이 삐끗해가지고 본인의 실수나 검증에 통과를 못해서 이제 후보직을 접는 상황에서 최재형 원장이 대안이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인데 과연 최재형 원장이 그걸 가능할까? 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